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대한 필리버스터가 오늘 0시를 종료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변수는 4+1 협의체 내부의 표 이탈 가능성입니다. 국회 상황을 두 분 모시고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 26시간 넘는 장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이 주시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합법적으로 소수파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제어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이런 의회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1874년도인가요? 그 영국 의회에서 의회 제도가 많이 발전. 이 아일랜드 탄압법이 통과되려니까 그것을 저지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처음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이 소수파가 다수파의 어떤 의회 내에서의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 무제한 토론 제도인데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는 그걸로 토론을 종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그것은 합법적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이것이 뭐 합법적인 의사 토론이라든가 토론 이거 종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쟁화되어 있고 정치 공세화되어 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면 뭐 합니까? 그 이후에 또 불법이라든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나온 내용도 보면 상당히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막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금 별로 국회 방송에서 지금 24시간 중계하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는 별로 그 외면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예. 네.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잖아요. 여당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나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해가 아주 굉장히 무지하다 한마디로 여당이. 지금 뭐 영국하고 뭐 미국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에서 여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토론합니까? 기본적으로 기원이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나왔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난 4월 달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지금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결국은 그 상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안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국회법을 아주 굉장히 악용을 해가지고 원안하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먼저 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원안에 대한 회의체를 통해서 했던 거를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4+1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원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수정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수정안에 독소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 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 내용도 잘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역대 국회를 보더라도 힘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96년도 1월 달에 있었던 노동법 파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도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 그 힘을 이용을 해서 군소정당, 말이 좋으지 4+1이지 실은 과거 같으면 어영정당이에요.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여당과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힘을 무양 물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원안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비틀고 왜곡한 수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을 미리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여야 의원들이 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굉장히 팽팽한 토론을 벌였는데 거기서 좀 다소 격하고 좀 그런 격한 비유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국당은 공수처는 귀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정의당은 반대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서 모기, 뭐 조폭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좀 각 당의 입장 어떻게 보셨나요? 필리버스터는 토론이기 때문에요. 그건 찬성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반대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과연 선거법이 국민들에게 유리한지 공수처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은
그건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표결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네. 근데 지금 한국당이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워낙 대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은 이건 저는 반의회주의자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 걸 보세요. 예를 들면은 삭발, 단식, 장애투쟁, 그리고 국회 난입까지 했었고 한국당 당원들이, 그리고 지금은 의장석까지 점거하고 네. 의장이 출석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은 다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의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1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협상에 안 나왔잖아요. 네. 협상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날치기라 그러고 물리적 충돌이라 그러고. 근데 실제로 지금 선거법을 보면요, 많이 바뀌면서 한국당이 본래 주장했던 25%를 주장했었어요. 네. 연동형 비율을 30% 정도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실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 선에서 만들어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한국당이 국회에 정상적인 의회 절차라든가 국회 절차를 방해하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저는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건가. 뭐 화면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그 종이를 집어 던지고 말이죠. 의장단 국회 의장석에 올라가는 사례는 제가 봤을 때 참 드문 사례입니다. 이것은. 네. 그리고 국회의장이 갈라 그러는데 그걸 막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국회의 합법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거고 국회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국당이 했던 여러 가지의 진행 경과 또 협상 이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상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국회가 무력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 운영이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것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도 이렇게 거친 언사를 하거나 강한 행동을 한 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8년도 7월 13일 날 의장이 됐어요. 그때 당선 인사를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봐라. 네. 여당도 그 의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치와 민생이 꼽혀오는 국회의 계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게 만드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야당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실적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막는 부분들도 물론 국회법으로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당의 국회법을 지키고 있나요?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데 국회에는 분명히 원내 교섭단체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를 4+1이라고 하는 말이 4+, 대한신당이 무슨 정당이에요. 무소속이죠. 그건 정당 아닙니다. 그러한 전혀 국회법에 없는 단체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아니 어떻게 수입이라는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적이 있나요? 국회법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무조건 야당이 잘못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통해서 동물국회를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네.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다 올릴 수 있다는 그 발상, 그 자체가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인점인 거예요. 네. 그것도 공수처법과 연계시켜서 패스트 트랙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이 어떻게 됐죠? 지난 4월 달에 했었던 선거법 225대 75에서 50% 연동형 그 안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수없이 바꿔서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저 난리를 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기본적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이것을 공수처법과 연계시킨 그 부분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이 뭐 예를 들어서 막았다. 잘못한 거죠. 국회법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도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 어떻게든 간에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야당이 협상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많은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굉장히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여당이 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했었던 걸까요?
그거보다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선거법을 통해서 같이 야당의 지지를 순수성에서도 과연 여당이 그렇게 강하게 자신들의 순수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야당이 잘못했다. 물론 야당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훨씬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야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갈등이 심했지만 사실 의원들이나 또 국민들이나 많이 무관심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교대로 자리를 짜긴 했지만은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엎드려 자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만 이걸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 만든 필리버스터인데 좀 무용론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한 거죠. 필리버스터라는 건 아까 제가 쭉 취지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어떤 다수당의 표결이라든가 다수의 위력을 소수당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갖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인데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정쟁화돼 있고 이걸 정략적으로 의도하고 또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방해 지연 작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련의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통과시켰다, 날치기다, 물리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 과정을 쭉 살펴봐야죠. 과정에서 예를 들면 12월 10일 날인가요? 그 예산안하고 그다음 민생법안을 다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놓고 그때 3당 대표가 다 했죠. 했는데 이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30건인가 40건을 제출해버렸어요. 올리기 직전에 다 합의해놓고.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할 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것도 뭐 자기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표결에서 합법적으로 다 통과시킨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 200여 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 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쭉 과정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당은 이것을 변칙적이고 꼼수로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도돌이표로 안 돌아올까요? 좀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50%가 하고 30석 캡을 씌웠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지, 비례성과 연동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시작하는 것,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일단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표들 방지, 지역구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례로 보완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30석 캡은 한국당 위성정당 그런 것만 얘기 안 하면은 실제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의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거든요. 이런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당 찬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무슨 거꾸로 갔다, 뭐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본회의 날 그 한국당이 몸으로 회의를 막아선 거에 대해서 지금 불법 행위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고 한국당 역시 문 의장에 대해서 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뭐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정치라는 게 좀 대화와 타협의 어떤 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모습 좀 국민으로서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되면 특수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우리만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도 모두가 지금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상호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제를 하지 않고 힘을 무조건 쓸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행태가 반복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규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 내에서 아무리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법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88년도 13대 국회 이후에 일방적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테 통과한 적이 있나요? 그건 규범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나름대로 선거법을 바꿨다는 저는 선거제도를 한 20년, 30년 연구한 연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도를 만든 거냐? 저는
100% 얘기합니다. 비례성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 효과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렇게 만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연목구호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전에 국민들은 내가 던진 이 한 표가 어떻게 작용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되는데 네. 지금 두 앵커분도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법에 있어서의 배분 방식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50% 거기다 연동형 30% 캡, 뭐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나서 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선거법이 저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선거제도라는 건요. 비례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 구조 간에 있어서의 조화성.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가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 속에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과연 국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성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건 결국은 공학적으로 선거제도에 접했다. 여든 야든 둘 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할 때면 항상 그 논란이 되는 어떤 한 장면이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은재 의원의 모습이 네.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팔꿈치로 이렇게 문희장을 밀쳐내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뭐 이은재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일부러 막았단 말이죠. 의장이 들어가는 길에 막고 성희롱 발언을 계속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희롱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장의 합법적인 의사 진행이라든가 의장직을 수행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막았다라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참 고약한 행동입니다. 아주 의장석을 점거한 것뿐만 아니라 문희상 의장을 성희롱죄로 엮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선거법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예를 들면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가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막강한 권한을 막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개헌이 돼서 권력구조 분산이 되면 좋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집권당, 민주당이, 여당이 과반이 안 되게 하면서 네. 여러 다당제가 들어가면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의사 진행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막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만약에 이번에 이 30석 캡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일단 의석수를 나누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양대 정당들은 의석 지역구에서 많이 이제 당선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비례를 가져가질 못해요. 네, 그럼 네. 비례를 누가 가져가느냐? 정당 득표율에서 여태까지 정당 득표를 나름대로 5% 이상, 뭐 10% 가진 정당들이 지역구에서는 떨어졌지만 네. 그 사표를 다시 환원시켜서 비례해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 처음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네. 벨기에라든가 북유럽 이런 국가에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를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제도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미국과 영국 같은 양당 제도가 정치가 극한적으로 되는 것이죠. 정치라는 게 미국하고 영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특히 북유럽이라든가 이 유럽 쪽에는 이 선거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뭐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각 당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독일이라든가 뉴질랜드를 원형해서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다당제가 관철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하나의 중요한 국회 의석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는 그래 국민의 의사가 더 관철되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가 뭡니까? 참여하고 자치예요. 참여가 늘어난 제도입니다. 근데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선관위에서 제시한 안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뉴질랜드처럼 비례 의원이 많았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은 네. 현역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이라도 이거라도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비례성이 강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당제도 만들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예를 들면 양당제로 가면서 이러한 뭐 사표가 40%, 60% 일어나고 네. 뭐 득표율이 20%, 30% 안정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이러한 불비례성이 일어나고 국민의 민주성과 참여성이 부정되는 이러한 제도를 계속 고집할 겁니까? 네. 조금씩 나가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저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말씀 양당제는 악이고 다당제는 선이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미국 정치는 아주 엉망진창이죠.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대통령제의 원형은 미국이잖아요. 오히려 정의당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다른 정당들이 다 민주당이랑 합당을 해가지고 정당 내에 이념적인 그런 그 스펙트럼을 크게 만드는 것이 난 거지. 네. 지금처럼 다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4+1이 우리가 다당제를 실험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다당제가 되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갔나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무조건 양당제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와 정당 정치와 국회 이 네 가지를 같이 함께 둬야지 네. 단순하게 다당제가 선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나 그런 그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국정 운영 과정 속에서 국정의 안정성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왜 일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왜 뭐가 나쁜 거냐. 오히려 여소야대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의회를 통제하고 대통령 권한을 막는 게 훨씬 더 합리적 방법이지 여러 정당들이 나와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정도 아닌 상태로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10초만 있다고 더 봅니다. 말씀드리면요. 미국과 영국의 지금 정당 제도가 반드시 선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선거제도 연구에서도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 트럼프 탄핵했잖아요, 양당 제도. 영국 보십시오, 양당 제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거기 브렉시트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잖아요. 네. 반면에 지금 핀란드의 이번에 34세 총리가 이번에 탄생했습니다. 마린 총리라고. 5당의 연립 구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핀란드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네. 내각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은 계속해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발전돼 있고 그 비례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한번 선거제도 그 연구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해서 네, 네. 자기네 맞는 거 한 거거든요. 네. 일단 그 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는 일단 법이 통과됐으니까 끝났습니다. 네. 이제 2차전은 이제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일 텐데요. 4플러스 협의체 내에서 그 이렇게 좀 균열음도 들리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의 이제 당권파가 그리고 이제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도 10배 정도 이탈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고민이 많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이제 내일 표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좀 저는 예측을 공수처법에 관련된 부분은 내일 표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필리버스터가 됐기 때문에 바로 한다는 것보다도 원안대로 시작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정상적 절차를 거쳐야죠. 제가 먼저 강제가 가기를 하지만 원안에 없던 수정안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정안 내용이 독소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위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통보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검찰을 포함해서 일부 지금 4+1의 협의체에 참여했었던 정당 내에서도 이건 수사 검열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된다. 일부에서는 비리 검찰을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큰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지금 일반 국민의 수사 제도라든지 훨씬 더 권력이 나름대로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본다면 네. 후자가 훨씬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이야 뭐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러하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한 템포 좀 죽이고 좀 더 나름대로 지금 그 안에 4+1이라는 권은희 의원이 얘기했었던 안 부분들도 포함해서 뭔가 좀 더 큰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지 않고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 그 독소 조항이란 부분이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법을 한번 보세요. 그 대공수사를 할 때 검찰이나 경찰이 대공수사에 인지할 경우는 국정원에 넘깁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인지할 경우는 공수처로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중복 수사도 방지되는 거고 수사 효율성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검찰이 자꾸만 과대하게 얘기하는데 공수처의 검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법률에 하는 게 25명이에요. 네. 지금 검찰의 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900명이에요. 예. 무슨 그것이 공수처가 대단한 것처럼 공수처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는 공수처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검사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나요? 뭐 김학의 전 차관 문제, 뭐 이 문제를 봤을 때 계속 제 식구 봐주기만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를 수사하는 법률이니까 이건 1996년부터 논의됐던 거예요. 네. 최초.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통과될 확률이 있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검사 출신들, 율사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머뭇머뭇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네. 검찰이 굉장히 로비했다 그러죠.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해서 두 전문가 보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얘기 나눌 수 있었겠지만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